조선 열혈 기자들이 직통으로 전해드립니다. 보도본부 핫라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엄성석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물러난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 체제 출범을 앞두고 당 내부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욱 기자, 조금 전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기자회견 그리고 재선 모임이 동시에 열렸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김성태 권한대행 기자회견과 재선 의원 모임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은 6.13 선거 참패의 수습 방안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를 맡아 청산과 해체 작업을 준두지휘하겠다며 중앙당 조직을 원내 중심으로 집중하고 그 외 조직을 슬림화해 간결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직자 전원에게 사퇴서를 받고 구태청산 TF도 동시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이런 작업을 진행한 후 마무리 작업으로 당 이름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재선 모임에서는 또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한국당 재선 모임에서는 당 쇄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당을 해체하고 국민이 다시 부를 때까지 반성의 시간을 갖자고 말했고, 박인숙 의원도 지금은 당을 해산해서 다시 시작한 단계에 고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현 의원은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정계 은퇴와 불출마만이 진정성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홍철호 의원은 당 해체를 수단으로 쓴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진태 의원도 이념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이벤트 퍼포먼스는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당 해체요? 네,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는데 당초에는 뭐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어떤 당 수습 방안 정도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뭐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 정도의 예측이 있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큰 폭의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후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및 당 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우리 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그리고 그 마무리 작업을 당의 간판,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청산과 해체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산위원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집권당 시절에 방대한 조직 구조를 걷어내고 원내 중심의 정당,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다시 세워가겠다는 의지도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조직과 기능을 좀 슬림화해서 간결한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15일 날 이 그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수고하는 했지만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오히려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총선까지 대패를 해봐야 뭐 정신 차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한국당 내에 대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4일이죠. 장 지도부가 동시 퇴진했고 15일 비대위 출범까지는 진행이 됐지만 첫 주말인 16, 17일에는 당에는 아무런 공식 일정도 또 전국 현안에 대한 논평도 없었습니다. 예. 국회 로덴돌에서 무릎을 꿇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또 대국민 사과문에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큰 절까지 했지만 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은 한국당 전체 의원 112명 가운데 절반이 60명밖에 없었습니다. 60명 조금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뭐 골프 약속이 있다면서 뭐 의총을 연기해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패인 분석과 반송도 없이 이른바 사죄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무선 의원 등 일부 현역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했지만 또 더 이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인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이 한국당으로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는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마지막으로 막말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솔직한 심경을
말했는데 이게 또 계속해서 파장이 또 있고 있습니다. 뭐 오적이 아니라 구적이다. 일명 한국당 청산 구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홍 전 대표가 일부 진박 의원들과 중진들을 겨냥해서 강한 비판을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 그 SNS에 지난 주말에 1년 동안 당을 이끌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비양심적이고 계파 이익을 우선하는 당내 일부 국회의원들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다. 물론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그럼 청산, 정리 대상은 누구인가 유형을 나눠서 그게 9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고관 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사람, 뭐 추한 사생활로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9개 정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얼굴 경력 하나로 소신 없이 정치 생명 연명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막말에 또 공감한다라는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이게 정말 우리가 보는 정치인들의 일상이냐 그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요. 독단과 막말로 당을 망친 장본인이 엉뚱한데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각종 댓글이나 정보지들로 이게 누구냐 하고 지금 뭐 거의 뭐 이름까지 실명까지 나올 정도의 상황들인데 그렇지만 또 이걸 막말로 제기한 막말이라고 본인이 표현을 했으니까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당신이 당대표인데 그걸 못했던 사람이 왜 남한테 또 그러느냐 이런 비판도 또 있다는 거군요. 이런 상황에 꼬투리까지 잡아서 본인이 막말하겠다고 하면서 이 막말을 했으니까 그 전에 했던 말도 다 막말이다. 이렇게까지도 비판하는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굉장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유한국당 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중앙당 해체를 선언했기 때문에 기대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도 지금 내홍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이 직설적으로 나왔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을 지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장진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이력으로 보자면 안철수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인물이 안 전 대표에게 비난을 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전멸당했거든요. 바른미래당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가장 큰 패배입니다. 근데 우리 안철수 후보는 우리의 대장입니다. 따님 졸업식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의 장수들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언을 드린 거예요. 누구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고언 드렸죠. 드렸는데 가시더라고요. 물론 뭐 장진영 변호사는 애초에 이 천정배 전 대표 그렇기도 합니다. 영입을 했던 인사입니다만은 이 장 변호사가 어제 SNS를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미국행을 개탄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그 역사의 어느 전쟁에서 패장이 패배한 부하들을 놔두고 가족을 만나러 외국에 가버린 사례가 있습니까? 멋이 중한지를 분간하면 좋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전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의 낭만 이후에 딸의 박사학위 수여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이 딸 졸업식보다는 장수를 챙겨야 된다 이런 그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장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 안철수 그 후보가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변호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이 조금만 받쳐주었더라면 너끈히 당선될 수 있는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후보들 모두가 지금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사실 일전에 박종진 후보가 송파 을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민주당이나 한국당 출신이었으면 3위를 하고 있겠느냐. 이제 이런 비판들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석촌호수에 빠지니 마느니 지금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선거비라도 보존받았을 후보들이 줄줄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언급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게 안 후보가 그 단일화에 목매는 모양새를 보인 것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었고 이 모든 게 부덕의 소치라고 본다면은 지금 미국 갈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외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안 후보도 시민들과 함께 낙선 인사를 하셨어야 한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일부에서 뭐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뭐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 서울시장 캠프 측 관계자의 입장문이었는데요. 일단 장 변호사의 이런 주장은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계속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장 변호사가 안 전 대표에게 여러 번 또 지원 유세를 한 것도 다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딸의 학위 수여식을 위해 가는 건
외유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취하기 위해 소재를 활용하는 행위야말로 정치적 폐륜이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 보전 비용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한 길 걷다 보면 꼭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안 전 대표에게 시간을 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또 오신환 바른미래 비대위원이죠. 모든 게 자기 선택인데 왜 남 탓만 하느냐. 서로 비난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장 변호사를 애들러 비판했습니다. 뭐 안철수 전 대표의 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바른당과 미래당 이게 국민의당이 같이 합쳤던 공천 과정에서도 얼마나 이 두 당이 갈등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대로 봐왔던 건데 누구 한 명의 이 책임으로 다 몰아가기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군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는 것도 이상하죠. 이를테면 야단 법석에 나서 당을 쇄신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또 작업들이 또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의 멘토였던 윤여준 전 장관도 안 전 후보를 향해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 그 안철수 전 후보의 멘토였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 전 후보의 정계 은퇴를 고언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 전 장관은 지난 16일 KBS와의 한 인터뷰에서 한때는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쯤에서 정치를 접고 본업으로 도가라는 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안철수 후보의 정계 은퇴를 권유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윤여준 전 장관이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참 인연이 오래됐잖아요. 그동안 만남과 결별을 참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남녀 관계도 이런 경우가 없지 않나 할 정도로 2010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지난 2010년에 이 안철수의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면서 안철수의 멘토로 불렸지만 지난 2011년 안 전 후보가 멘토는 300명쯤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장관 정도의 멘토는 300명쯤 된다라고 말한 뒤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안 전 후보가 지난 2013년 신당 창단을 추진하면서 윤 전 장관을 새정치추진위원장으로 영입을 했었죠. 하지만 또 안 전 후보가 다음해인 2014년 1월에 갑자기 또 민주통합당과의 합당을 선언하자 또다시 둘은 결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둔 지난 2016년 1월에 이 안 전 후보가 삼고 초려한 끝에 국민이 당의 이제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았지만 또 몇 개월 만에 헤어졌었죠. 특히 윤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이 안철수 서울시장 만들기에 나섰다가 안 전 후보가 막판에 이제 불출마로 돌아서는 바람에 실패한 바가 있었습니다. 인연과 결연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벌써 21대 총선에서 과반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21대 총선에 대한 그 공개 언급이 좀 잦아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과반 확보뿐만이 아니라 180석 확보. 180석을 고민하는군요. 네, 이런 구체적인 지금 목표치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최다선 의원이기도 한 그러니까 7선 의원이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때 단독 과반수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이 벌써 나왔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은 전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소야대가 돼야 한다. 이런 이제 부분을 분명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친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선거 직후에 벌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21대 총선 180석 반드시 만들겠다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180석이면 3분의 2죠. 하지만 이제 추미애 대표도 그랬듯이 당내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좀 너무 기쁨에 빠져가지고 차기 총선을 거론하고 이러는 것은 오만해 보일 수 있다. 좀 자제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얘기인 게 이게 국회 같은 경우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180석을 확보하겠다는 건 이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이 이렇게 3분의 2면 개헌까지도 단독으로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개헌까지는 이제 200석을 넘 3분의 2니까 200석이구나. 180석이 중요한 거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모든 게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180석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진화법을 넘어설 수 있는 숫자가 180석, 그렇습니다. 개헌은 200석 이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이제 전국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승리했다고 해서 2년 뒤에 마치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자칫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손혜원 의원도 언급했듯이 180석, 즉 제적 의원 5분의 3은 국회 선진화법 아래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130석의 의석,
그러니까 주요 입법 작업이나 국회 운영에 친여 성향의 일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은 일단 지방선거 승리로 확인된 지지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서 의석수를 확보해 전방위적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에 이제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21대 총선 공천권을 진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 일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3선 이상 중진을 중심으로 15명 안팎의 의원이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명 안팎의 의원이 당대표 후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거의. 근데 여당을 중심으로 또 개각설이 또 여당 의원들이 또 입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일부 보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이제 여당을 중심으로 좀 더 강한 개각을 통해서 장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일부 부처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입각해서 이 부처 장악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구체적 개각 시나리오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법무부 장관 교체 여부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무부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또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포함한 이 적폐청사 문제 등 이 폭발적인 큰 이슈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후임 장관으로 거론되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줄을 잇고 있는데 먼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그 박영선 의원 또 박광계 의원 등이 이제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고요. 뭐 전해철 의원도 그렇습니다. 직계니까. 그렇습니다. 또 검찰 개혁 과제가 만만치 않은 만큼 또 이 추미애 대표가 카드다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일단 그 교체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입각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 미세먼지 대응과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문제 좀 논란을 일으켰던 이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후보로는 이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당대표설과 입각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친문 핵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이 되면 당대표에 있어서는 후보군이 하나로 좀 정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단일화는 거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내부적으로 그러면은 약간 정리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달 동안 만남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당대표를 나서는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당대표가 한 15명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이게 기사화가 된 것이지 본인이 직접 입으로 말한 건 없지 그런 건 않습니까? 없죠.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각이라는 게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게 개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빈 공석을 메꾸는 그 아주 소폭의 개각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각이 있더라도 공석을 채우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회 의석 구조가 여전히 여소야대인 만큼 개각폭이 커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담도 크기 때문인데 때문에 공석이 된 농림부 장관을 채우는 선에서 개각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 주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교체설이 나와서 한동안 청와대는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교체와 개각의 폭이라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러 직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과의 스캔들에 휘말린 배우 김부선 씨가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부선 씨한테 2천만 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누가 이거 왜 준 겁니까? 바로 해경궁닷컴인데요. 김부선 씨에게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줬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해경궁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선인의 그 아내 김혜경 씨가 과거 문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친문 네티즌이 만든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의 여배우 교제설이 불거지니까 김부선 씨의 주장을 두둔하는, 그러니까 김부선 씨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활동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11일에 김부선 씨를 위한 모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해경궁닷컴은 홈페이지에 김부선 씨 통장 사본 사진을 게시하면서 개개인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마음을 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 계좌를 오픈한다면서 저 사진을 저렇게 올렸습니다. 이후 후원금은 3, 4일 만에
2천만 원 넘게 입금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김부선 씨에게 화환을 선물하기도 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또 김부선 씨가 SNS에다가 공지영, 해경궁닷컴 운영자님, 그리고 또 고은 광순 선생님 등 이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신 민주시민 여러분들 존경과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믿어요 난방투사라는 네. 화환을. 김부선 씨에게는 난방투사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저것 때문에 사실 한동안 저 아파트값 난방비, 난방 관리 정리를 위해서 일위를 좀 파헤쳤었죠. 그랬었죠. 네,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금이요, 이 후원금 모금이 김부선 씨 모르게 이루어졌다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해경궁닷컴이 김부선 씨와 상의 후에 계좌를 오픈한 것이 아니라 김부선 씨 페이스북에 있던 그냥 통장 사본을 가져와서 모금 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모금 게시 예전에 보면 이제 김부선 씨는 지난 2017년도에도 이 자신의 통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소송 비용 및 벌금 마련 진행비가 필요하다. 예. 일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죄송합니다라고 쓴 바가 있었거든요. 아, 예. 그 당시 사용했던 통장을 이제 해경궁닷컴에서 가져와서 게시를 한 겁니다. 아, 김부선 씨하고 이렇게 무슨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전에 있었던 통장 사본을 그러니까 예전에 김부선 씨가 자신이 좀 돈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서 올린 그 통장 사본을 보고서 그냥 일로 다 후원금을 그냥 다 전해주시고. 근데 저게 개인정보인데 저렇게 온라인상에서 유포가 되고 또 거기에 돈이 입금되고 하는 김부선 것이 씨가 본인의 본인이 일단 올린 거니까. 올린 거니까요. 네. 아, 그런데 김부선 씨 지금도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소송 비용으로 참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예.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2014년에 그 난방비 관련해 가지고 국토교통부 국감에 이제 나왔을 당시에도 김부선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현금성 재산이 360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아파트 비리 소송을 했다 이런 발언도 했었었고 예. 또 연예계 생활 30년 만에 5억 4천만 원짜리 내 집 마련을 했고 대출금은 아직 못 갚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뭔가 사정이 좀 넉넉지 않다라는 걸 본인 입으로 이제 밝혔었는데요. 예. 김부선 씨가 지난 5월에도 생활고를 이제 겪고 있다고 라디오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받기도 주는 받았군요. 상이랑 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주는 죄송합니다. 상이랑 네. 상은 많이 받았지만 네. 저는 트로피나 상보다는 현금 너무 많은 소송에 휘말렸고 저도 좀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네. 변호사 비용 그렇지. 돈을 받아야지. 소송 비용 그렇지. 이게 현실적으로는 더 절실할 정도로 당장 현실은 재심을 청구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있어야 된다 그러고 사실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경궁닷컴 관계자와 통화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다 하지만 그러니까 배우니까 솔직히 돈 많이 벌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예. 순탄치만은 않았다. 본인이 분식점도 하고 노래방도 운영을 했었다.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고 지금 생각하면 배우로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졌던 게 앞서 이야기한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본인 그 SNS에 그 계좌로 올려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도 결국은 배우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주변에 좀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그만큼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좀 재정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본인 또한 물론 이게 이제 재정 상태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이번 논란이 이제 그 스캔들이 일단락된 뒤에는 고향인 제주에 가서 제주 올레길에 가서 가이드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지금 딸 이미소 씨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네. 속에 힘들어하다가 제주로 고향으로 갔다고 네. 했었는데 본인도 이제 이 사태들이 일단락되면 좀 제주도 고향으로 가서 올레길 가이드 하면서 네. 그냥 조용히 보내고 싶다. 굉장히 사실 겉으로는 여배우가 화려해 보이시잖아요. 김부선 씨가. 그런데 이게 사실 작품이 그동안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네, 그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쯤에 김부선 씨 집에서 이제 김부선 씨와 그 딸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집안 풍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과거에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가구들, 그다음에 또 이제 가전제품 역시 상당히 시간이 지난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배우의 집이라 그러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은데 예. 실제적으로는
뭐 뭐라 그럴까요? 서민층 정도의 살림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해경궁닷컴이 이 김부선 씨와 이제 통화를 했다면서 김부선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눈물이 조금 짠합니다. 이재명 씨의 친형인 이재선 씨의 부인으로부터 해경궁닷컴의 링크를 전달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통장에 5천만 원, 5천 원 뭐 이런 돈도 찍혔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부에서는 18원을 보낸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고야 또 그 와중에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조롱의 의미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부선 씨는 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고마워하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해경궁닷컴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펑펑 울면서 내가 이 돈을 정말 써도 되느냐?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그보다 좀 낫다. 그런데 내가 써도 되느냐? 이런 말을 갖다 수차례 물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가 누구도 사용처나 목적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시라 이렇게 답을 하자 마지막에는 나 그럼 기름 한 번만 넣어도 되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차에 이제 기름이 없었던 모양인데 화장이 많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이게 내 돈인가 아닌가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너무나 많은 사람의 명의로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그 와중에 또 조롱의 의미에 돈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해경궁닷컴 이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었군요. 그러니까 저 돈을 인위적으로 쓰는 것도 사실은 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입금을 했기 때문에 사용처가 어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부선 씨가 돈은 입금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자의로 마음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 후원 계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제 계좌를 여기로 돈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 쭉 보내줘도 그걸 제 돈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래서 김부선 씨도 갑자기 다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도 해경궁닷컴하고 좀 이렇게 좀 협의를 좀 계속 해봐야 되겠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부선 씨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분식집 아줌마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진짜 분식집도 하시고 노래방까지 운영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이 김부선 씨 얘기를 들어보면요. 해경궁닷컴의 링크를 전달받은 게 이재선 씨의 부인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의 형수한테서 이걸 받았다? 네, 해경궁닷컴에 올라온 글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후보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지금 당선인이죠. 형수가 김부선 씨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런 분도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용기를 갖고 정말 김부선 씨가 칼을 한 자루 가슴에서 뽑아낸 것 같이 시원함을 느꼈다고 얘기하면서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칼이 하나가 아니고 한 6자루는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선 씨한테도 얘기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셔서 욕지도 하셨으면 나와서 저처럼 얘기했어요. 이재명 당선인 형수는 그동안에도 김부선에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 후원금 모금도 김부선 씨 모르게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뒤늦게 김부선 씨의 모금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 또한 이재명 당선자의 형수인 박인복 씨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는 그렇지만 확실치는 않은 이 기름 한 번만 넣어도 되냐 이게 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난방용 기름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일부 나오고 있네요. 여하튼 해경궁닷컴에서 용처를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해줘야 김부선 씨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또 오전에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김부선, 하태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 두 분 사이가 인연이 좀 깊습니다. 시간을 많이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김부선 씨의 모금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태경 의원은 1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선, 협박과 싸우는 김부선 씨 위한 모금 운동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김부선 씨의 계좌 번호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자한당, 바미당 의원님들 내
내일에 제발 신경 끄세요.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 마세요. 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파트 투명 관리 요청할 때는 모른 척하더니 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하태경 의원 좀 머쓱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래서인지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바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는데 뭐라고요? 김부선 씨로부터 앞으로는 정치인은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일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오늘부로 저는 더 이상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예.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하태경 의원만 지목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의견을 달기도 아니 했죠. 그럼 뭐 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진척될지는 뭐 예. 예단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김부선 씨는 어제 저녁에 다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개인을 겨냥하여 기사를 링크한 게 아닙니다. 예. 하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 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또 이 일로 상처를 받았다면 하태경 의원께 용서를 구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또 댓글에 하태경 의원님께 조금 전 보낸 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걱정 마세요. 저희 많은 시민들은 하 의원님 행위에 비난은커녕 칭찬을 합니다라고. 예. 다만 이후 치정극으로 변질되며 홍준표의 무상불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었다. 또 저는 밤이당 자한당의 첩자 돈 받고 움직이는 꽃뱀이라는 누명까지 쓸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서 일부 누리꾼들의 비판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김부선 씨는 정말 상처를 많이 입었죠. 근데 하태경 의원도 이 사과를 또 흔쾌히 또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오늘 이제 오전 김부선 씨의 사과에 대해서 답글을 올렸는데요. 예. 김부선 배우가 저에게 사과를 했군요. 저의 글이 정치적 이용 목적이 아니라 선의에 나온 것임을 이해해 주셨네요. 오해가 풀려서 다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 김부선 씨의 일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예. 정치인이 직접 관여하는 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네요. 정말로요. 이 정치 사안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건 뭐 이 수사기관으로서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될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하태경 씨하고 김부선 씨, 근데 두 분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다 그래요. 네,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난 2014년입니다. 그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하태경 의원과 저 장면이네요. 저 장면. 일단 이 장면이 또 찍히기도 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김부선 씨와 이재명 당선인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 김부선 씨를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뭐 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부선 씨와 통화했다. 지금 그 여배우가 다른 사람 전화는 안 받는다고 하면서 또 친분을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또 11일에는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했다면 파란 머리 염색을 하겠다고 또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기도 했었습니다. 두 분이 여하튼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긍정적 관계일 텐데, 잊혀진 근데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기자, 그리고 또 주진우 기자를 두둔하고 있는 김어준 씨. 이 두 분은 무슨 얘기를,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여하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왜 경찰로 간 겁니까? 네, 고발장은 검찰에 접수가 됐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하라 해서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6일입니다. 김부선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스캔들과 관련돼서 수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는 바른미래당에서 이재명 당선인과 김부선 씨의 교제설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선인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이재명 당선인과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일 뿐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의 연인 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입장인데요. 만약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게 된다면 당선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재명 당선인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부인을 하면서 또 다른 소송을 또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북 회담 이후에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장서정포가 후방 배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국방부는 이거 아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이 지난주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하면서 또 거기서 저자세 외교 논란도 있었고 다양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군사회담에서 DMZ 부근에 집중 배치한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는 문제를 언급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우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남북 가운데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냐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측이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후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아니다. 북한이 먼저 제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말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우회적으로나마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철수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아니다.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되자 이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공식 입장을 내고 장사정포 철수 제안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국방부는 논의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장사정포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이 장사정포가 핵무기보다도 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 걸핏하면 아마 나왔던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맨날 말하는 그 서울 불바다 이 위협도 바로 이 장사정포를 염두에 둔 말들인데요. 북한의 위협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제 침략군 기지들과 미국 본토를 조준경 안에 잡아놓은 우리 핵공격 수단들은 지금 이 시각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오자벽에 초토화해 버리자. 백령도나 연평도는 물론 서울까지도 불바다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윤일희 기자가 얘기했듯이 아까 북한은 그 DMZ 인근 전방에 약 1000문의 각종 포를 배치해 놨습니다. 170mm 자주포와 함께 또 240mm 방사포도 이 사거리가 이 40km 이상으로 이 수도권을 굉장히 위협하는 대표적인 장사정포라 할 수 있는데 이 북한은 이 1000여 문의 장사포종 중에서 약 330여 문을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 시간당 최대 2만 5천여 발을 쏠 수가 있거든요. 그야말로 불바다처럼 그냥 그냥 막 이게 더 위험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저렇게 막 뭐 정밀 타격을 한다 그러면 뭐 그것도 그렇겠지만 이게 어디로 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 오산 비행장 같은데 비행기들 그냥 뜨기도 전에 그냥 막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 시간당 2만 5천여 발을 수도권을 향해 쏟아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사정포는 또 갱도 진지 속에 있다가 발사 때만 잠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타격도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북한의 재래식 전략 가운데 가장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만약 이 장사정포가 후방으로 철수할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는 이해가 아니 근데 이게 북한이 장사정포 그냥 뭐 자기들이 혼자 뭐 뒤로 모르겠어요. 뭔가 우리한테 또 달라 그러겠지? 그렇죠. 뭐 남북도 어쨌든 어떤 체제가 존재하니까 협상을 하면 당연히 준 만큼 또 받거나 하는 이런 거래가 있겠죠. 북한이 이런 위력적인 무기의 후진 배치를 조건 없이 제한할 리 없다. 이런 관측이 이제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럼에도 겉으로는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운 뒤에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상호주의를 또 내세워서 한미 대응 전략의 후방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장사정포에 맞서 우리 군은 사실 이 DMZ 부근에 K9 자주포와 친형 다연장 로켓 천모 등을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한미군은 또 다연장 로켓과 전술 지대지 미사일 등이 또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 또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의 평화 수역화를 관철하기 위해서 장사정포를 빼는 카드를 내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특히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놓고 북한 군부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장사정포를 철수한 다음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종전선언까지를 요구해 올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장사정포 후방 배치하고 한미 연합훈련이나 이 종전선언하고 비교하는 건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 나오는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에서 이게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북한이 만약에 장사정포를 뒤로 이렇게 뺀다고 하면 그럼 이제 일종의 긴장 완화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DMZ 주변의 긴장 완화를 논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에게 여러 번 협상 차원에서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측면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데 CVID나 평화협정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논의할 주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번 주 내에 이 한미 훈련 중단에 관한 이런 또 발표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 주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슈가 되었던 것이 한미 훈련 중단 그리고 축소 얘기였고 이 말이 트럼프냐 김정은 누구의 입에서 나왔느냐 갖고서는 설왕설래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은 한미 군 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미 군 당국 같은 경우에는 미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의지 프리덤 가디언 UFG 연습을 중단하되 북한의 대화 중단이나 합의 불이행 때는 즉각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훈련을 자동으로 재개하는 스냅백 개념도 검토하겠다는 건데 스냅백이요? 네, 이 스냅백이라는 게 사실 경제 용어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로 미국 측의 의지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의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화가 중단되면 한미 훈련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도 했죠. 네, 근데 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서 이 미국과 북한이 입장이 첨예한 것 같아요. 서로 자기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먼저 자기들이 얘기했다? 흔히 말하는 원조 논란이라고 해서 자기가 먼저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제 미국 회담 다음날 바로 이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의 훈련 중단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에 이어 17일에도 훈련 중단 결정은 내 제안이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훈련 중단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승리했다는 것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일방적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일자 이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뜻이었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조 논란은 둘은 제일 잘 알겠죠. 하지만 원조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원조 논란 속에 또 다른 논란이 가세한 것 같습니다. 일본 매체에서는 이거 트럼프도 김정은도 아니라 시진핑이 제안했거든 이런 얘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발 보도인데 어제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에게 미국의 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하라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 보도 출처가 어딘지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고 일본의 의도가 많이 담겨있는 해석이 아니냐는 분석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달 7,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에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 3인의 석방 의사를 밝혔고 이에 시 주석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근거한다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찬성한 뒤에 그 대가로 미국 측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김정은과 트럼프가 먼저 논란을 벌였지만 북한의 코치로서 시진핑이 뭔가 음식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조언을 했을 수 있는 다분히 일본 측의 그 해석,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의도가 좀 느껴지는 그런 보도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Well, I'm going to speak to people in North Korea, and I'm going to speak to my people who are over in North Korea. 현지 시간으로 17일 날 통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지금 오늘 통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워싱턴으로 시간을 따지자면 17일을 마감했고 18일로 막 들어서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원래 애초 예상과는 이미 틀어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미국 정상관의 통화 예고문은 이뤄졌고 백악관은 실제 통화가 성사가 됐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화가 이뤄졌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구나.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 통화를 했으면 트럼프의 트위터가 알려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확인을 해보고 지금도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트럼프가 미국 간의 대화가 이뤄졌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통화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라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만약 통화가 이뤄졌다면은 미국 간에 전화 통화를 거론을 하기는 했지만 통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금 소통이 이루어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식 어떤 거요? 그러니까 오늘 통지문을 보내고 하는 방식이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텔렉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강경화 장관의 말에 따르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간 한 라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한 라인과 같은 공식 채널이 설치되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만약 통화가 이뤄진다면은 미북 양쪽 상황실로 전화를 건 뒤에 정상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통지문 방식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앞으로 미북 정상 간 통화가 반복이 된다면 사실상 한라인 구축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다도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라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한라인은 정말 직통 전화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번호를 누르거나 하지 않아도 당장 이제 수화기만 들면 통화할 수 있는 형태가 우리 영화에서 한라인이라고 보면 할수 남북 있잖아요. 정상이 이렇게 딱 전화 들면은 띠리릭 해서 북한 정상이 딱 받고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번호를 누른다는 의미는 이게 중간 사람이나 아니면 교환수나 아니면 전자 교환기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제 생각으로는 한라인이 연결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AP 등에 따르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단독 회담에서 두 정상이 직통전화 번호를 교환을 했는데 예. 회담 도중에 이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과 김여정 부부장을 잠시 회담장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건데 애초에 계획됐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즉흥적으로 그냥 번호 주세요 뭐 해가지고 준 것 같은데 이어진 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같은 사실을 이제 배석자들에게도 알린 것으로 그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샌더스하고 김여정하고 이게 휴대폰 번호를 서로 나눴는 모양이구만요. 근데 번호만 알아도 이게 주파수대가 달라가지고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가 근데 없지 이게 않아요? 개인 전화라면 도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어렵다고 하고 이게 회담 이후에 사실 공식 한라인을 구축하는데 너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개설이 된 그 이제 뉴욕의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우회적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라인이 있다고 해서 전화 수화기 들면 바로 그쪽에서 받는다기보다는 이쪽에서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통화를 하자 이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미국하고 북한 창하고 시차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뜸 그냥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왜 안 받아 뭐 이러는 거 안 되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와 중국, 한중 간의 한라인으로 연결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걸 받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난 미북 회담 때 보면 두 정상 간에 서로 칭찬 릴레이가 펼쳐졌잖아요. 이걸 갖다가 상전벽해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로켓맨으로 불리다가 이제는 체어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만 좀 칭찬을 받은 줄 알았는데 이 미북 회담 당시에 김정은이 자신의 핵단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극찬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올 초에 김정은의 그 핵단추 신년사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미국 번터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백악관 관계자발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확대회담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 책상 위에 있는 핵단추를 없애버리게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책상에 원래 핵단추가 있었는데 트럼프하고의 회담 이후에 핵단추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본인이 당시에 기자회견이나 귀국 후 인터뷰 혹은 SNS를 통해서 이걸 이미 자랑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소문에 불과하다 그냥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서 또 칭찬을 넘어서요. 부러움을 느낀다. 굉장히 부럽다는 취지의 말을 또 해서 이게 또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is the strong head. He speaks and his people sit up at attention. I want my people to do the same. 김정은이 얘기하면 다 꼿꼿이 듣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꼿꼿이 안 듣고 있고 얼마 전에 저기 리춘이도 그래서 미국으로 스카우트해라. 내가 얘기하면 다 그냥 뭐 미국 보도들이 그냥 막 네거티브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리춘이는 워낙 세게 보도를 해주니까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미국 내 논란이 아주 큰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들으신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이었다. 또 냉소를 이해 못한다. 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독재자를 향해 부러움을 나타내는 행태가 심각하게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는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자들에 대한 선망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또 리춘위를 높게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랬었죠. 예.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미북 정상회담 당시 조선중앙TV를 시청한 뒤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도 북한 여성 앵커가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만큼은 자신을 칭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앵커가 이 언론 매체에 취직해야 한다는 그런 농담까지 했다는데 미국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 북한 여성 앵커를 리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레이스 당시부터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CNN 등 미 주류 매체를 가짜 뉴스로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북한 매체들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정말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 같아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폭스뉴스하고만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폭스뉴스를 자기 우호적인 매체로 생각하는데 거기 여자 앵커도 리춘이만큼 나를 추앙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럽다라고.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의 이 방탄 경원, 이 V자 하객진으로 하는 이 경우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야수 비스트 그걸 소개해줬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경호원도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미국 회담 뒷얘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얼굴로 악수를 거절하는 이 북한 경호원들의 이 터프함에 감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가 악수를 제안했는데 한 소식통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경호원은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인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맞붙어도 되겠다 이런 농담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또 다른 소식통은 대통령이 켈리 실장을 언급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북한 경호원들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거는 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 건장한 체격에 표정 없이 그리고 자동차를 경호해서 뛰어다니는 걸 보고 본인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러웠다 아니면 좀 놀랍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약간 로봇처럼 이렇게 각이 꽉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미국 대회 물꼬를 튼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다? 뭐 이방카 남편이에요 혹시? 뉴욕타임스 보도인데 들어보면은 꽤나 신뢰감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북한 최고위급 관리가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 주재 미국 사업가인 가브리엘 슐츠에게 부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선임 고문과 마크 채널을 구축했으며 이는 미국 정상회담의 성사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쿠슈너가 이방카 남편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 측의 요청을 받은 슐츠가 쿠슈너를 만나서 북한의 대화 의사를 전달했고 쿠슈너 선임 고문은 자신이 직접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대신에 당시 폼페이오 CIA 국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건데 이 북한으로서는 가족 왕조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일가의 쿠슈너야말로 트럼프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런 정황을 본다면은 사위인 쿠슈너를 통해서 비밀 채널을 구축하면서 미북 회담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이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여러 가지 같습니다. 가능성 가운데 하나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설들 가운데 하나. 로드먼도 자신이 김정은과 로드먼 싱가포르 가서 또 울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매치해줬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전부 숟가락 하나씩 옮기려고 할 건데 올해 노벨상 평화상이 아마 제 보기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동안 굉장히 그 조용한 행보 그리고 또 미국 정상회담에도 동행을 하지 않았었던 멜라니아 여사 G7에도 G20에도 안 갔었죠. G7이죠.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다? 이건 뭡니까? 네, 제가 보도 보면 한나인의 이제 멜라니아 여사 담당이잖아요.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립국자 부모 자녀 격리 정책에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법 미립국자가 발각되면 부모들은 구금이 되고 이 동반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정보시설에 수용하도록 하는 불법 이민자 무관용 정책인데요. 이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이 스테파니 그리섬 공보 담당관은 성명을 통해서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을 그들의 부모와 격리하는 것을 보기 싫어한다. 정치권이 궁극적으로는 힘을 합쳐서 성공적인 이민 개혁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멜라니아 여사는 이 나라가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이 또한 가슴으로 통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거의 의견을 내놓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가
여사가 이례적으로 비판적인 논평을 낸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립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무관용 원칙이죠. 그런데 멜라니아 여사는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근데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디스를 한 적도 사실 있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과거에 있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주 무기가 바로 소셜미디어, SNS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SNS 중독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갈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지난 5월이었는데요. 백악관 로즈 가든에 이제 첫 단독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동 관련 캠페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소셜미디어 예절 교육을 이제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버상에서 뭐 왕따나 약물 중독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이제 언론들이 조롱을 한 거죠. 멜라니아 여사가 그 캠페인이라고 SNS 예절 교육 한 거 그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든 모든 나쁜 예가 바로 앞에 앉은 남편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저런 훈계를 하고도 무사한 사람은 멜라니아 여사뿐일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미국 사회에서 저게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그래요? 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부모와 아이들을 격리시켜서 지금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문제 삼을 때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을 떼어놓는 강제적으로 떼어놓는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인권 문제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고 아무리 있습니다. 불법이라도.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뭐 이 미북 간의 그리고 남북 간의 훈풍은 굉장히 좋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미 중국 단둥 접경 지역에서는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다른 곳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제재 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원칙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평양에서도 그런데 미북 회담 이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서 평해튼이요? 네. 평해튼? 단동 현지 소식통에 의하면요. 북한이 지난해 12월에 평양시 대동강변 강남군이라고 있더라고요. 대동강에도 강남이 있습니까? 대동강변 강남군 고음리 일대를 강남경제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한국의 강남 개발을 연상케 하는 북한판 강남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해튼 같은 경우에는 평양과 그 미국 뉴욕의 맨하튼을 합성한 용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평양 여명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는 30채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고 이 아파트들은 아파트 내부의 욕조와 샤워기 등이 현대식 시설로 마감이 돼 있다고 합니다. 평양의 강남지구입니다. 서울만 강남이 좋은 게 아니라 평양도 강남이 지금 옛날 강남 80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에 서울의 중심이 영등포에서 강남으로 그때 막 갔던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 또 평양에서도 그러는 모양이군요.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니 이명희 한진그룹 전 이사장 그리고 동생 조현민 전 전무에 이어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갑질 음성 파일이 나왔다고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조현민 전 전무죠. 전무 그리고 이제 그 엄마인 이명희 전 이사장. 네, 그 두 분의 이제 갑질 음성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제 큰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음성까지 나온 건데 남편의 수행 기사로 일했던 그 운전 기사가 있습니다. 그 운전 기사가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조 전 부사장의 갑질 음성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또 뭐 거짓말했는. 아니요, 그 하늘으로 진짜 그 식사 그 부분에 있어서만 그 욕을. 그러니까 그거는 왜 거짓말하는데? 그 이제 그 원장님께서 조금. 됐다. 이제 갈등이가 모았다. 예, 수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뭘 수정할 건데? 수정할 거 없어.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죄송합니다. 노영 푸세요. 죄송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당신은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나 원장이 아니고. 그럼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무슨 상황이죠? 왜 저렇게 혼이 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남성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부사장 남편의 수행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조 전 부사장의 수행 기사가 아니라 남편의 수행 기사인데 조 전 부사장이 그 운전 기사에게 화를 낸 거는 그 운전 기사가 자신에게 남편의 점심 일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운전기사 설명에 따르면요. 당시 주 업무는 남편의 수행기사 역할이니까 남편은 수행하고 뭐 운전대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남편의 그 일정마저 다 보고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이제 제기를 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문이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설령 보고를 제대로 못 한다고 했어도 정말 아까 전에 나온 그 갑질 음성 파일처럼 뭐 간이 부었느냐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다. 이런 폭언을 들어야 했는지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박 원장 아니고. 박 원장이라는 게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기사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 그 업체에 소속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에 파견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한항공에 아웃소싱 된 직원이라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일정을 보고하라고 수행기사에게 뭐라고 한 거죠. 이 음성이 언제 녹음이 된 겁니까? 그리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맞나요? 네, 이 박 원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 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 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에 그 나왔던 이제 식사 부분에 있어서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확하게 남편의 스케줄을 체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 음성 파일이 녹음된 시기는 일명 땅콩 회항 사건 이전인 그러니까 이제 2014년 12월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라고 합니다. 한 4년 정도 지난 거군요. 그렇죠. 이 조 전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등으로 최근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이 조 전 부사장의 갑질과 관련한 폭로는 4년 전 땅콩 회항 이후 이 공개된 바가 없었었죠. 그런데 이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4년 전 땅콩 회항 후에도 이 조 전 부사장의 폭언은 계속됐고 이천동 자택에서 일하는 이 필리핀 가정부에 대한 갑질과 폭언도 있었다. 이렇게 또 주변 증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소리를 질렀다라는 또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A 씨의 주장입니다. 주장이죠, 일방적인. A 씨가 이제 회상하는 이 조 전 부사장은 이 아이들이 있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소리를 치고 본인이 한번 화가 나면 기분이 풀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A 씨의 주된 일은 이 조 전 부사장 남편의 수행기사였지만 주말에는 이 조 전 부사장의 기사일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조 전 부사장과 아이들을 태웠는데 그때 이 조 전 부사장이 A 씨에게 이 특정 동요를 반복해서 재생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타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죠. 근데 이 A 씨가 운전을 하다가 잠시 이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는 타이밍을 놓쳐서 새로운 음악이 재생이 됐던 겁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서 이 조 부사장이 그런 것 하나 못하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라면서 차 세워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무한반복 기능이 있을 텐데. 있는데 이제 아마 그 동요에서 일부 소절을 반복하는 건 상당히 그 운전을 하면서는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폭언과 고성이 이 스트레스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A 씨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은 A 씨는 일을 시작하고 1년쯤이 되니까는 불안 증세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을 찾기도 했었고요. 의사가 스트레스성 두드러기라는 진단을 내렸고 A 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지만은 고민 끝에 결국 일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 씨가 15년 이상 기사 일을 해왔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사표를 낸 거는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일을 그만두고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얼굴과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A 씨의 이런 폭로와 그리고 음성 파일에 대해서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 밖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개인적인 일이다. 그리고 녹취 파일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 이명희 전 이사장의 음성 녹음 파일을 제공한 사람도 바로 수행기사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녀의 갑질, 또 드러나는 양상이 또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충격적인 음성 파일은 이명희 전 이사장을 가까이에서 수행했던 수행기사가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1분 남짓한 해당 음성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와 고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공개된 음성 파일 들어보면 수행기사들에게 폭언을 한 것 외에 기사에게 주 업무가 아닌 일을 별도의 일을 시킨 이명희, 조현아 두 모녀가 동일합니다. 조 전 부사장 추정 인물은 운전기사에게 운전 외에 보고를 시켰는데 어머니 이 전 이사장은 운전기사에게 또 운전 외에 심부름을 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기사에게 죽으라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는데 모녀의 집에서 일을 했던 기사들은 하루에 몇 번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상습적이었다. 조 전 부사장의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폭언이 날라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우외환이라고 해야 하나요? 최근에 뭐 세관 조사도 있었었고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에 이어서 지금 이제 나온 그 박 원장이라는 그러니까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정확하게는 소송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4월 초 남편 박 씨가 이혼 절차에서 진행되는 이 조정 절차 없이 곧바로 이제 법원에 소장을 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혼, 또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양육자 지정 등 모든 부분이 지금 쟁점이 될 거라 이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조 전 부사장과 이 박 씨는 이 경기초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10월 결혼했으면 이제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지만 결국엔 결혼 8년 만에 파경 위기에 처한 겁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이 박모 씨는 이 의료계에서는 보기 드문 서울대 의대 3부자 성형외과 의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3부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친인 그 선천성 기형 수술 최고 권위자로 서울대 성형외과 명예교수고요. 또 박 씨의 형 또한 이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 안면 교정 수술에서는 인정을 받은 인물인데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일하다가 이제 한중그룹이 투자한 의료센터에서 근무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병원도 그만뒀다면서요? 네, 이 해당 병원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가 약 380억 원을 투자한 병원인데요. 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성형외과 전문의 이 파트장으로 이 근무를 했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이 언론에 보도된 후에 남편 이 박 씨, 그러니까 조현아 씨의 남편이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음성 중 일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난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대답 안 할 거야? 당신도 문제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로 갖고 와? 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디? 징계하세요. 어디서? 네, 이 박 씨가 이혼 소송을 낸 데에는 이처럼 연이은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 4월 초순께 이혼 소송을 낸 데에 이어 이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이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다면서요? 네,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 등을 이번 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일괄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가족분들이 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4일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도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었죠. 두 모녀 모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했다고 전해지지만 가사 도우미의 불법 입국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오늘 드디어 태극전사의 첫 번째 게임입니다. 오늘 저녁 9시요. 스웨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기 전에 한번 대한민국 밤새도록 이제 목청껏 해야 되니까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9시에 드디어 이제 오늘 저녁 9시요? 스웨덴과 대결을 앞둡니다. 사실 이번에 조편성을 보면 이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 있죠. 또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 있죠. 또 북유럽 복병 스웨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F조를 갖다 죽음의 조라고 불렀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자 1승을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대가 바로 오늘 이 스웨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스웨덴에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러면 16강 진출 가능성이 약 한 40% 정도 봐도 되는데 오늘 만약에 비긴다 그러면 한 20%를 뚝 떨어지고 만약에 진다 그러면 이제 1%대로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태용 감독을 비롯해 현지 저희 취재 기자가 남아 있는데 일단 선수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답니다. 아, 지금 분위기 좋네요. 그리고 모든 이 팀들이 사실 첫 번째 경기에 몸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 스웨덴전에 선수들이 체력이나 모든 리듬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몸은 굉장히 지금 가볍고 자신감도 붙었다고 하는데 다행이네요. 특히 또 이제 이 스웨덴이 어떻게 보면 이 정보전에 피고 또 우리 이거에 맞춰서 신태용 감독은 트릭 축구를 좀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스웨덴도 우리 전력을 연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뭐 스파이도 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은 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신태용 감독이 한번 이야기 먼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스웨덴
면에서 뭐 우리 팀은 분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100% 거짓말이다 생각하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스웨덴은 아예 뭐 신경도 안 쓰겠다, 준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이 뭐 우리를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아는 대로 경기 잘 하시라고 꼭 전해주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모든 준비는 이제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선수들 뭐 투지 하나만큼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준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밤 스웨덴전에서 화끈한 마지막에 그 그라운드에서 중단 각오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젯밤에요, 우리하고 같은 조에 있었던 멕시코하고 독일이 지난 월드컵 우승국이라서 독일이 이기나 했는데 멕시코가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은 둥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난대 우승팀 독일이 1대0으로 질 줄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독일은 항상 16강에 올라가는 팀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일단 멕시코한테 덜미를 잡혔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에 지금 사실 이 조별 예선전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우리하고 스웨덴도 사실은 더 힘들어졌어요. 사실 독일이 이기고, 왜냐하면 스웨덴, 저희, 멕시코 이게 세 나라가 독일이 3승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서로 물리고 물려야 1승 1무 1승만 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독일이 졌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지막 상대가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도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또 우리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와 스웨덴 입장에서는 어제 멕시코가 독일을 잡은 게 어떻게 보면 16강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졌다. 하지만 어쨌든 뭐 16강엔 딱 두 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기면 되니까 어쨌든 더 죽기 살기로 이제 해야 되는 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와 그 스웨덴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스웨덴을 상대로 조금 그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징크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에 월드컵에서 유독 첫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4번 대회하는 동안 첫 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최소한 그러니까 기록대로는 무승부는 그렇죠. 2002년 때는 폴란드 상대로 2대0 완승했고 2006년 때는 토고 상대로 뭐 2대1 해서 쭉 이제 3승 1무인데 반면에 스웨덴은요, 첫 경기에서 그렇게 운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48년 동안 월드컵 1차전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경기에서 강한 우리나라, 그리고 첫 경기에 약한 스웨덴, 이런 징크스대로라면 우리가 오늘 조금 이거 진짜 기대를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우리 유니폼 색깔도 우리가 이겨봄직한 만한 또 기대가 그렇더라고요. 있다는데요? 우리 태극전사들이 오늘 스웨덴전에서 보조 색상인 아래 위 흰색 유니폼을 입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빨간 거 말고? 그렇죠. 빨간 거에 파란 바지 그거 말고 흰 거를 입을 거라고 왼쪽에? 하거든요. 스웨덴은 주 유니폼인 노랑 상의에 파랑 하의를 입고 나선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의 흰색 유니폼에 승리의 기운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 상의를 입고 뛴 11번의 경기에서 대표팀은 2승 5무 4패를 기록해서 승점을 딸 확률이 지금 무려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흰색이 저희가 어웨이 유니폼이고요. 빨간색이 홈 유니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스웨덴이 홈으로 배정이 받아서 스웨덴이 노란 걸 입고 우리가 흰색. 나머지 두 경기는 저희 멕시코 독일전 때는 우리가 모두 저 빨간 옷 유니폼이었습니다. 이게 흰색 유니폼. 야, 그런데 우리 대표팀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바로 지금 손흥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정의 절정. 손흥민 선수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콩닥콩닥하죠. 뭐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왔고 또 현지에 왔기 때문에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설렘도 가득하고 걱정도 많고 뭐 모든 게 한꺼번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정말 잘해도 월드컵이라는 무대는 정말 무서운 무대거든요. 전쟁을 나간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아직도 뭐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지만 뭐 걱정이 많이 되고 무섭고 뭐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기운이 이게 아까 말한 여러 좋은 징크스가 있는 게 콩닥콩닥 한다는데 그렇습니다. 6월 18일이 또 2002년도에는 우리가 저 이탈리아랑 16강전에서 이겼던 날입니다. 그런가요? 안정환 파티키스. 예, 그게 6월 18일이고요. 또 이 손흥민 선수가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팀에 굉장히 강합니다. 스웨덴이 노란색 입는데? 그렇습니다. 손흥민이가 지난 시즌 18골 가운데 6골이 상대팀이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팀들한테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손흥민 선수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는데 아마 내심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어떤 이런 유니폼이 징크스가 있냐 했더니 예. 자신감은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란색에 잘했을 때는 왠지 기분이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외국 선수들 우리 빨간 옷 입으면 약간 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좋기 때문에 이 길거리에서도 나가셔서 한번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응원하면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럼 카레 치킨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치킨 몇 마리 뜯어내는데 오늘 9시라서 아마 치킨 업계도 대박을 지금 난리 날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배달료가 2,000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혼자 먹지 말고 여러 개 시켜서 같이 나눠 드시고. 치킨 시켜 먹었더니 어제 배달료 2,000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맛있게 먹어야죠. 뭐 우승을 기원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한진가 얘기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얘기를 했는데 수행 운전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명확히 얘기 드리고요. 1분 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날씨 정보, 요긴한 날씨입니다. 오늘은 주말보다 더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으로 한여름 더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또 경북 지역에서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에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는데요. 경기 시간 서울 날씨는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홍지화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오늘 저녁에 월드컵 보고 내일 오후 9시 뉴스 저희 TV조선 뉴스는 당연히 봐야죠.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한나인.